시청자 비평 플러스에서 YTN을 들여다봅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습니다. 국민적 공분, 정부의 대책 마련이 반복되지만 매번 그때뿐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언론은 어떤 관점에서 전달해야 할까요? 오늘 뉴스 리뷰와이에서 살펴봅니다. 화면 너머의 목소리까지 듣고 답해드립니다. 시청자 톡톡와이로 도착한 의견들 함께 들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보리입니다. 경찰이 지난 20일부터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도입한 지 수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현장에서 혼선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순간도 있겠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보행자 보호라는 대원칙이겠죠. 일단 멈춤이라는 작은 습관 하나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봅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와이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 리뷰와이 시간, YTN이 보도한 아동학대 관련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김은정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실장입니다. 최근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망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며 관련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가정이나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소식은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익숙한 뉴스가 돼버렸는데요. YTN 보도를 통해 아동학대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을 좀 되짚어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 관련 보도 형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YTN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의 합동 점검 결과 지난해 하반기에만 학대 의심 아동 68명을 발견했고요. 경찰은 가해자로 의심되는 22명을 입건했다고 합니다. 한국피해자학회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녀 대상 범죄 관련 사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 아동 160여 명 가운데 약 87%가 12살 이하였다고 합니다. 역시 YTN 단신 보도를 통해서 접하게 된 분석 결과입니다. 미디어, 특히 뉴스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사회유산 전수의 기능을 꼽습니다. 한 사회가 축적해온 가치와 규범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는 기능인데요. 다시 말해 미디어가 이 사회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용납하지 않는지 판단 기준을 공유해서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능과 영향력을 이해한다면 언론은 아동학대 관련 사안을 단순 사건, 사고 보도나 범죄 보도로 다룰 것이 아니라 아동 인권이라는 가치 규범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고요. 또 우리 사회가 절대 용인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뭔지 그리고 용납하지 않는 건 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언론이 가져야 할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가치 판단의 부분이다 보니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취재 보도해야 할지 언론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자율 규정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2022년 11월에 한국기자협회,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이 함께 제정한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입니다. 이 문건 전문에서는 언론은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독립적 인격체로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며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선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4가지 세부 보도 권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4가지는 아동의 권익과 인권, 2차 피해 예방, 사실 기반 보도, 아동학대 예방 권고문 게재입니다.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살펴보니 최근까지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지향하고 있는 방향을 잘 담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이 기준에 준해서 YTN의 관련 보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아동학대 보도는 단순한 사건 전달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까지 함께 담아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보도를 바탕으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아동학대 범죄 중에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부모가 자녀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일 겁니다. 지난해 4월에는 사업에 실패한 50대 남성이 가족 5명을 살해한 후에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미수에 그쳐 검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올해 3월에는 30대 아빠와 미성년 자녀 4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기 용인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50대 가장이 관할 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는 광주에서 검거된 A씨를 압송해 범행 동기 등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경기도 용인 수지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배우자, 20대 자녀, 10대 자녀 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18일 오후 이 집에서 30대 남성 A씨와 4명의 미성년 자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첫째 아이가 사흘째 등교하지 않자 학교에서 신고했고 경찰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확인했습니다. 5명은 모두 같은 방에 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자필 유서가 발견됐다며 유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 2장에서는 이러한 사건을 보도할 때 언론이 지향해야 하는 바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권익 보호를 먼저 고려하며 독자 또는 시청자가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동을 살해한 뒤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형법상 살인죄에 해당하는 범죄이자 극도의 아동 학대로 규정하고 있고요. 이를 일가족 동반 자살이나 일가족 극단 선택 등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다룬 YTN 보도에서는 이를 자녀 대상 범죄로 규정하고 이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조명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에서 50대 A씨에게 살해된 일가족 5명 중엔 10대와 20대인 2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들 꼭 살해하셔야 했나요? 피해자들이 하실 말씀 없습니까? 사업 실패를 이유로 딸들의 목숨까지 앗아간 겁니다. 전문가들은 자녀까지 소유물로 생각하고 가장이 무조건 책임져야 한다는 극단적인 가족관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합니다. 가족, 특히 자신의 자녀를 상대로 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꿈을 이루지 못한 10대는 물론 갓 태어난 아기까지 툭하면 못난 어른에게 희생됩니다. 얘는 뭔 소리도 못하거든요. 얘기가 좀 싼데 일하면서. 실제 지난 2023년 살인으로 숨진 291명 가운데 피해자가 자녀인 경우는 39명으로 전체의 10%가 넘었습니다. 예전처럼 일가족 동반 자살로 표현하거나 자녀를 부모에 소속된 존재로 표현하는 보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또 형성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반영한 보도 관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보도의 용어 선택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로 읽힙니다. 이처럼 언론이 보도를 통해 사회적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도 언론의 책무일 텐데요. 하지만 또 자칫 보도 과정이 피해 아동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는 어떻게 보면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 점도 우려되기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보도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보도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 3장에서는 이 사실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할 때 피해 아동과 그 가족, 신고자는 물론이고 학대 행위 의심자로 지목된 사람도 보복이나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범죄 사건을 보도할 때 피해자, 신고자,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보도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23조에 따르면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해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되고요. 수갑에 묶이거나 수의 등을 입은 상태에서 정면으로 근접 촬영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주요 범죄 사건을 보도할 때 피해자 신분으로 체포되고 또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모습이 비춰지면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행위 또 없는 행위가 무엇인지 학대나 범법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공유하는 데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동학대 보도를 포함한 주요 범죄에 대한 YTN 보도를 살펴보면 범죄 피의자의 체포나 수사, 재판 과정을 위해서 이송하는 장면을 생중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범죄에 대해서 현장 생중계를 하는 것은 아닐 텐데요. 피의자 체포, 재판 과정에 대한 현장 중계를 결정하는 YTN 내부에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국민의 알 권리를 대변하는 것이 언론의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론의 흐름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의 동향에 따라서 피의자 체포나 재판 과정에 대한 현장 중계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국민은 이제 범죄의 중대성은 물론이고 피의자나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여러 요소를 이제 복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공익에 부합하는지도 고려해서 피의자나 피고인 모습을 중계하는데요. 다만 피의자나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이 장시간 그대로 송출돼서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사건마다 중계 시간과 방법 등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언론의 무분별한 피의 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바람직한 보도를 위한 기준과 원칙은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요. 언론진흥재단은 그 피의자의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춘 사법적 원칙과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하는 저널리즘 원칙을 적절히 조화시켜서 윤리적 피의 사실 보도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법원 판례와 언론 윤리 강령을 기초로 해서 피의 사실 보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7가지 요건을 도출해서 제안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피의자가 공인일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 안전과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경우, 세 번째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로서 유무죄 여부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 피의 사실 보도가 가능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또 독립적인 취재와 교차 검증이 필수이고요. 다섯 번째는 수사기관과 피의자 사이의 균형,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정보원의 투명성이 필요하고요. 일곱 번째, 수사 단계별 중계 보도는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의 취지는 모든 피의 사실 보도를 엄격히 금지하는 것도, 그리고 피의 사실을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취지이고요. 언론은 제한된 조건에서 신중하고도 절제된 방식으로 피의 사실을 보도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보도 하나하나가 사회적 인식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이 보도의 무게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에도 YTN의 보도나 취재 과정에 대해서 더 짚어볼 부분 있을까요? 아동학대와 관련된 YTN 보도를 살펴보다 보니 유난히 단독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언론사에서는 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후속 취재를 YTN이 이어간 데에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사건과 관련된 제보도 한몫했을 것이라고 추정해 봅니다. 그런데 최근 개인적 원한이나 이익 추구를 위해서 아동학대 제보나 신고를 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언론 보도 권고 기준에서도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서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아동 주변인 간 갈등, 원한 관계에 기인한 아동학대 신고 제보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특히 보도가 이혼 등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 금전적 합의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목적, 상대방에게 망신을 주려는 목적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신고, 제보를 자세히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제보가 많은 YTN에서는 아동학대나 인권 유린과 같은 민감한 범죄와 관련된 제보들도 많을 텐데요. 모든 제보가 실제 방송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제보가 실제 취재와 보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YTN의 판단과 검증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아시다시피 YTN은 이제 24시간 뉴스 채널인데요. 시청자의 제보는 이 24시간 뉴스를 이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원동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청자의 제보는 사건, 사고 현장을 실시간으로 전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아동학대를 포함한 민감한 사건을 밝혀내고 또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도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 사건팀은 접수되는 제보 대부분에 대해서 제보자를 통한 1차 취재까지는 이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보 내용에 대해서 미리 선입견을 품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허위이거나 당사자의 주장에 불과한 제보도 이제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거든요. 취재진은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경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 또 기업 등에 대한 추가 취재를 거치게 되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변호사나 교수 등 전문가 연결까지 다양하고 심도 있게 청취하고 있습니다. 제보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에는 또 보도하지 않는 경우라도 기자 한 명의 판단에 맡기지는 않고요. 현장 기자는 물론이고 사회부 사건 데스크 그리고 사회부장까지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신중하게 보도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피해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에 두고 2차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깨우는 균형 잡힌 보도. 그것이 지금 언론에 요구되는 가장 큰 숙제일 것입니다. YTN 역시 앞으로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시선으로 아동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는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 가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평가원님,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방송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는 지난 3월부터 이어진 이현정 기자의 단독 보도들을 꼽았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할 때는 단일 사건 내용과 수사 과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놓친 제도적 허점과 향후 보완하고 바꾸어야 할 지향까지 함께 다루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건 발생과 수사 과정에 대한 단신 보도에 그치지 않고 피해 아동 주변과 사건 전후 정황, 이때 사회 안전망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사실관계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난 3월 20개월 영아가 방임으로 인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현정 기자는 3월 11일 단독 보도에서 다방면의 취재를 통해서 아동 사망 전후 정황을 드러내주었습니다. YTN에서는 4월 1일과 2일 양일간 이 사건에 대한 후속 취재 결과를 연속 보도했는데요. 이현정 기자는 정영수 기자와 함께 현장 취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후 4월 6일 단독 보도에서는 사회 안전망이 왜 취약계층 가정 영아의 방임과 죽음을 막지 못했는지 제도 관리의 문제점을 지목하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아동학대 단일 사건으로 시작해서 취약계층 가정 아동 인권과 관련된 문제점을 드러내고 또 유사한 사건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 보완을 촉구하는 좋은 흐름의 심층 보도라고 왔습니다. 오늘 저의 문제의식과 분석 기준에도 잘 맞는 보도라서 이현정 기자의 취재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아동학대 보도는 사회 안전망까지 짚는 심층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 강조해 주셨는데요. 평가원께서 짚어주신 부분들을 충실히 해낸 이현정 기자를 만나봤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는 아이 엄마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었냐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아이가 굶어서 죽게 되기까지 이웃과 지자체는 무엇을 했느냐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분의 고향을 찾아냈어요. 이 사건 자체는 인천이었는데 고향은 되게 먼 곳이더라고요. 운 좋게 친인척들을 만나볼 수 있었고, 근데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좀 정상적인 성장 과정은 아니었다는 거죠. 뭔가 인지 능력이 어렸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 두 아이 모두 원하지 않은 임신이었던 걸로 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영향을 줬겠구나. 그렇다면 왜 지자체는 몰랐을까? 그래서 지자체에도 몇 번 찾아가고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보니 기초생활수급 가정인데다 한부모 가정이었고, 근데 마지막 방문 상담은 1년이 넘었고, 그리고 아이가 숨지기 일주일 전에 전화 상담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아무런 특이사항 발견하지 못했었고, 어떤 안전망에 구멍이 있었던 거 아닌가 라는 게 이제 점점 더 짙어지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가. 취약계층 가정에서 아이가 학대로 인해서 사망하는 일을 막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일 컸고, 근데 그러려면 아이뿐만 아니라 그 보호자에 대해서도 관리와 보호, 그리고 양육 능력을 좀 키워주는, 그리고 그거를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좀 더 두터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아동학대 사건을 접했을 때 그 비정한 모성, 범행, 물론 처벌받아야 마땅한 거긴 하지만 그것 말고
배경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에 관심을 좀 더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는 전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뉴스를 본 시청자의 생각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YTN을 향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YTN이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황지연입니다. 뉴스를 보다 생긴 궁금증, 이 시간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톡톡 Y 첫 번째 보도부터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 밤하늘에 붉은 섬광이 빗줄기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탄두 하나에 수많은 자탄이 실려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 집속탄 미사일이 날아든 겁니다. 이란 국영TV는 알리 라리자니를 암살한 데 대한 보복이라며 집속탄 미사일이 이스라엘 중심부의 방공망을 뚫었다고 자축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선 100개 이상 군사안보 시설이 표적이 되면서 피해가 속출했고 민간인 사망자 2명도 나왔습니다. 외교안보수장의 암살 이후 이란의 미사일 보복을 다루며 집속탄 미사일 공격의 공포를 생생히 전했는데요. 집속탄의 위험성과 국제적 문제성에 대한 설명이 더해졌다면 시청자의 이해를 넓히고 문제의식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전해졌습니다. 보도에서 언급된 집속탄이란 하나의 폭탄 안에 수십, 수백 개의 소형 폭탄이 들어있는 폭탄을 말하는데요. 로켓, 미사일 등에 장착해 상공에서 폭발시키면 작은 탄약들이 넓은 지역으로 흩어져 지상에서 폭발을 일으키는 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런 집속탄은 악명 높은 무기로 평가되는데요. 집속탄이 치명적인 이유는 발사체 자체를 방공망으로 사전에 요격하지 못하면 흩어진 수십 개의 자탄을 막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넓은 지역에 소형 자탄을 흩뿌리는 특성상 특정 인물이나 목표물에 한정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이 대상이 될 수 있어 더 위험한 건데요. 불발률이 높아 자칫 터지지 않은 폭탄이 땅속에 묻혀 있다가 지뢰처럼 남아 전쟁 이후에도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집속탄의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시리아, 예멘, 레바논 등에선 여전히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들이 집속탄 여파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집속탄의 위험성으로 인해 지난 2008년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국을 포함해 총 120개국이 가입한 집속탄 금지 협약이 출범했는데요. 이를 통해 집속탄의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이란과 이스라엘 등은 가입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집속탄이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시청자 궁금증은 무엇일지 보도 먼저 확인해 볼까요? 약 포장재는 물론 수액백도 나프타 기반 물질로 만듭니다. 레미콘 혼합제 등 각종 건설 자재도 나프타 기반 물질이 쓰여 건설 현장까지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내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프타. 이 가운데 중동산 비중이 77%입니다. 업계에서는 현재 나프타 재고를 2주일치로 보고 있습니다. 재고 부족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오늘 0시를 기해 국내 생산 나프타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앞으로 5개월간입니다. 이미 계약된 물량도 수출이 금지되고 국내로 돌립니다. 국내 나프타 재고가 2주치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 이르자 정부가 나프타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는데요. 각종 금지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하며 강조했는데 나프타 수출 금지 조치의 자세한 내용과 어길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궁금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근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며 종량제 봉투 사재기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죠. 나프타가 대체 뭐길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나프타란 원유를 정제해 만드는 석유화학 산업의 필수 기초 원료인데요. 나프타를 원료로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하는데
이는 플라스틱, 섬유, 고무, 포장재, 비닐 등의 원료로 쓰여 다양한 산업의 출발점이 되며 반도체, 자동차 등의 핵심 산업에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도가 높은 나프타는 국내 수요 절반 가까이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중 중동산이 큰 비율을 차지해 수급 불안을 겪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 나프타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잉여 물량의 수출을 제한한 건데요. 그렇다면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산업통상부는 5개월간 모든 나프타 수출을 전면 제한하고 그동안 지켜야 할 주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나프타 사업자인 정유사와 나프타 활용 사업자인 석유화학사는 나프타의 생산, 도입 등에 대한 사항을 매일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나프타 사업자의 주간 반출 비율이 합리적 사유 없이 전년도 전체 기간 대비 20% 이상 줄어드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판매, 재고 조정 등을 명할 수 있는데요. 산업부 장관은 나프타 사업자의 나프타 생산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도입한 나프타를 특정 나프타 활용 사업자에게 공급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에서는 나프타를 서류 제출 수출 신고 대상 품목 및 수입 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했는데요. 나프타를 수출하려는 수출업체는 사전에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프타를 수입하려는 수입업체의 경우에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내에 수입 신고를 해야 하고요. 이를 위반하면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 가격의 최대 2%에 달하는 최대 500만 원 한도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오늘 마지막 주제에 대한 시청자 의견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현재 학년에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초중고생 비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2학기 재학생 22만 명 표본 조사에서 학교 폭력 피해 응답률은 처음 3%대에 올랐습니다. 교육부는 실태 조사 결과를 학교 폭력 심화로 직접 연결짓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지도와 민감도가 높아져 통상적인 갈등을 학교 폭력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강화됐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해설하는 보도로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을 담은 조사 결과를 전했는데요. 조사 결과에 나온 구체적인 학교폭력의 원인과 이와 관련한 정부 대응 등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어 가지고 와봤습니다. 최근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물리적 충돌 위주였다면 이제는 디지털화된 방향으로 지능화한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실태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재학생의 약 6.5%를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피해 응답률이 사상 처음으로 3%대를 기록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언어폭력입니다. 다음으로는 집단 따돌림과 신체폭력, 사이버폭력이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강요, 금품 갈취, 스토킹 등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충격적이게도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답변은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였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강해 보이려고 피해 학생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화풀이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 등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정부는 올해 제7기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중 몇 가지 살펴보면 최근 학교폭력 발생이 사이버 공간으로 확산함에 따라 사이버 학교폭력 관련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데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이버 공간에 유포된 학교폭력 유해 영상의 신속 삭제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 지원 체계를 재정비하는데요. 학교폭력 신고 즉시 지원 가능한 보호 조치와 절차를 신속하게 안내해 선제 지원을 시작합니다. 덧붙여 피해 유형과 정도에 부합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조치 이후에도 회복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관리해 사후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시스템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뿐 아니라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치되면 좋겠네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오늘도 속 시원히 풀리셨을까요? 다음 시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YTN의 보도를 되짚어보는 데 있어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보다 깊이 있는 시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